여러분, 만약 당신의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한 재벌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강태준에 의해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지 사흘째. 정신은 붕괴 직전이었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며 온갖 협박과 모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인재였던 그녀는 완벽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죠. 아무도 그녀의 비명을 들어주지 않는 절망 속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아들, 이제 겨우 5살인 강시호였습니다. 축축하고 역한 냄새가 코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서정인의 목구멍을 비집고 들어왔죠. 그녀는 지하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피가 터졌고 손톱 밑은 온통 벗겨진 살갗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이곳, 창문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천장 구석에 달린 붉은색 감시 카메라뿐이었습니다. 감정 없는 뱀의 눈동자처럼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벽에 걸린 궤종시계는 이미 멈춘 지 오래.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갇힌 지 사흘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철문 밖으로 들려오는 발소리로 낮과 밤을 세어보려 했지만 그곳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어둠이었습니다. 소리쳐보고 울어도 보고 무릎 꿇고 빌어도 받습니다. 목이 쉬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무릎에 피가 맺힐 때까지.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문틈으로 던져진 차가운 밥과 물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첫날 이후로는 끊겼죠. 이튿날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밥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정이는 벽에 기댄 채 격렬하게 수축하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에 떨었습니다. 발버둥치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시퍼런 멍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버려진 짐승처럼 다리를 말고 웅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죠. 마지막 구명다쳐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문 열어. 강태준,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아무런 감정 없이 들려왔습니다. 깨어있으면 됐어. 내일 서명하러 데려가.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비운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서정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문에 기대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댄 채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감금이자 약탈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그녀의 서명, 아마도 그 집, 그리고 아들 시우의 양육권, 그녀의 이름으로 남은 마지막 재산일 겁니다. 끊어진 필름처럼 기억이 되감겼습니다. 그날 밤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때 마셨던 와인의 온도까지 혀끝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드물게도 일찍 귀가했습니다. 심지어 가사도우미에게 저녁 식사까지 차리게 했죠. 그때 경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라며 와인잔을 건넸고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비운 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죠. 마지막 정신을 붙잡고 시우는 잤어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맨발로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었고 뺨에는 피 묻은 냅킨이 붙어 있었죠. 문을 열려고 발버둥치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찢어진 눈썹에서 흐른 피였습니다. 서정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하실 어디에도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도 창문도 심지어 자신을 구출할 못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환풍기를 뜯어내 얇은 쇠붙이를 손에 숨기고 스스로를 그어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보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미친 듯한 충동을 억누르고 환풍구의 플라스틱 덮개를 뜯어낸 후 밖을 향해 손을 흔들었을 때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찢어 만든 천 조각으로 카메라를 가렸습니다. 고장을 위장해 밖에 사람들을 속여 문을 열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몇 분 후 지하실의 전기가 나가며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지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문에 손을 대자 전기 충격이 팔을 타고 척추까지 뻗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입술을 깨물고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이건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통제였습니다. 그 순간 서정희는 깨달았습니다. 강태준이 원한 것은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정신, 행동, 재산, 그리고 신체의 자유까지도. 몇 달 전 우연히 받은 등기 우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집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그 집이 아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잊고 있었지만 강태준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생활이 차갑게 식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와 이용의 거미줄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서명뿐.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과 아이, 그리고 서명을 가진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서정희는 벽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팔에 얼굴을 묻고 이 망가진 몸을 땅속 깊이 숨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반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갑자기 타닥, 타닥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소리는 머리 위 환풍구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가늘고 여린 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꿈결처럼. 엄마, 거기 있어요? 그녀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환풍구 아래로 달려가 목이 갈라져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쇠창살을 두드렸습니다. 시우야, 너니?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다급한 훌쩍임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우는 소리 다 들려. 서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먼지 위로 번졌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들키지 않았어? 쉿, 저 사람들 위층에서 밥 먹고 있어. 나 몰래 나왔어. 엄마가 아래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매일 엄마 부르는 소리 들었는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 서정희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쇠창살을 꽉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저 사람들이 엄마 죽었다고 할 거야. 작은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목구멍이 불타는 듯 했고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앉아, 엄마 앉아. 내 말 다 들을게. 그녀는 간신히 몸을 바로 세우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시우야,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잘 들어. 사람을 불러서 엄마를 구해줘. 엄마가 숨겨둔 물건이 있어. 기억나? 예전에 그 작은 옥놀이개. 환풍구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시우가 칭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목걸이에 있던 거. 맞아. 잘 들어. 지금 이걸 빼서
너한테 줄게. 너 내일 공원에서 병 줍는 할아버지 기억나? 회색 옷 입고 모자 쓰신 분. 공원 벤치 옆에 계시잖아. 알아. 엄마랑 갔었잖아. 하모니카 부시는 분. 그래, 바로 그분이야. 서정이는 힘겹게 손을 뻗어 해진 속옷 안에서 옥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달아서 하얗게 바른 것이 마치 패석 같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패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씨 집안의 선대가 남긴 신물, 신무.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이것을 얻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 자신조차 잊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할아버지가 이것을 알아볼 것이라 믿었습니다. 숨을 참고 옥놀이개를 작은 손수건에 싼 뒤 온 힘을 다해 발뒤꿈치를 들어 환풍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거 잘 숨겨.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내일 아침 날이 밝기 전에 개구멍으로 빠져나가. 엄마, 나 무서워. 넌 겁쟁이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넌 엄마 아들이잖아. 환풍구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코를 훌쩍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찾아갈게. 이걸로 엄마를 구해달라고 할게. 서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빌어본 적 없던 그녀.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5살 아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서정이는 환풍구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졸린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우야, 잘 들어. 저번에 네가 넘어졌을 때 엄마랑 갔던 공원 기억하지? 그래, 바로 거기야. 집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돌아. 딱 5분만 걸어가면 돼. 육교를 건너고 2번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미끄럼틀이 있는 잔디밭이 나올 거야.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가야 해. 그 시간에는 경비 아저씨들 교대 시간이라 아파트 후문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시우가 작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거기 도착하면 벤치에 앉아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아도 회색 옷 입고 모자 쓰신 할아버지를 기다려. 그분이 병을 주우러 오실 거야. 그분을 보면 이 옥 놀이개를 드려. 그리고 말해.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옥 놀이개를 올려다보며 천근만근의 슬픔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갇혔어요. 이걸 드릴 테니 10분만 시간을 내서 엄마를 구해주세요. 라고. 엄마, 이걸로 정말 구해줄까? 그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물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알아들으실 거야. 그것은 이미 빛을 잃은 옥이었습니다. 표면은 거칠고 미세한 균열이 있었죠. 하지만 뒷면에는 전서체로 진역콩, 흡조, 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강태준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강씨 집안의 오래된 골동품이라고 했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씨 집안의 선대 총수인 강진혁 회장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신분증명물이라는 것을.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씨 집안 내부에서는 종교적 상징처럼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병을 줍던 그 할아버지. 그녀는 예전에 우연히 만났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시우는 그를 진할아버지라고 불렀죠.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우가 그의 손을 끌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 목에 있는 옥이 잘못 만들어진 거래.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 옥놀이개를 알아본다는 것을. 만약 그가 정말 강씨 집안의 옛사람이라면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옥놀이개를 깨끗한 낡은 손수건에 정성껏 싸고 얇은 실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양말 속에 숨겨. 절대 꺼내지도 잃어버리지도 마. 알겠지? 알겠어. 다른 사람이 어디 가냐고 물으면 배가 아파서 약 사러 간다고 해. 들었어? 들었어. 기억해. 절대 울면 안 돼. 그리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 누구에게도. 라오. 시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돌아올게. 사람들을 데리고 엄마를 구하러. 서정이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차가운 환풍구 덮개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저편의 아이는 이미 옥놀이개를 숨기고 발소리는 점점 작아져 마침내 고요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은 불타는 듯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의 목숨이자 마지막 남은 빛이었습니다. 서정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머리 위 환풍구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감히 눈을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살짝 들려오거나 위층에서 발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밖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우가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옷이 철문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힘겹게 미는 듯한 작은 끽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의자를 옮기거나 어딘가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성이 본능을 억눌렀습니다. 쥐 한 마리라도 놀라게 할까봐 감히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뼈가 바닥에 박힌 듯 탈수와 긴장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피부는 타오르는데 영혼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한밤중이었을 수도 새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철문 아래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을 때 그녀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환풍구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밖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발뒤꿈치를 들고 개구멍과 가까운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지하실에서 유일하게 바깥의 한 귀퉁이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빗자루로 가려놓았던 불규칙한 벽돌 틈새. 하지만 이번에는 빗자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개구멍 옆에 있던 그녀가 직접 시우에게 만들어준 파란색 점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흡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잡혀갔을 리 없어. 그녀는 종이 찢는 소리처럼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달려가 바닥 틈새를 두 손으로 붙잡고 필사적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개구멍 밖 더러운 계단 위에 구겨진 냅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냅킨, 그녀가 설거지할 때 가장 자주 쓰던 붉은 꽃무늬가 찍힌 냅킨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이용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구하러 갈게. 어우나. 마지막 글자는 제법 그럴듯했지만 앞에 세 글자는 획이 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트가 하나 그려져 있었죠. 그 순간 서정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던 어린아이도 엄마 없이는 못 살던 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희망이자 어둠을 뚫고 세상의 문을 두드려줄 용사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그 종이 한 장을 끌어안고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꼭 돌아와야 해. 시우야,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네가 엄마를 구하러 올 때까지. 날이 채 밝지 않은 시간.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파트 후문의 철조망은 낡아서 한쪽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딱 아이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었죠. 강시우는 얇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은 추위에 빨갛게 얼었지만 양말 속에 숨긴 옥놀이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점퍼 아랫단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헐거워진 철조망을 살며시 벌리고 작은 고양이처럼 몸을 뺐습니다. 무릎이 까졌지만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엄마를 구해야 하는 날이니까 울면 안 됐습니다. 시우는 이슬 맺힌 길가의 보도블록을 밟으며 엄마가 알려준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 앞에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에 의존해 분홍색 담벼락, 순두부를 파는 작은 술에 미끄럼틀 옆에 광고판을 더듬어 갔습니다. 도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5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크기였죠. 차가운 쇠냄새를 품은 새벽바람이 불었고 거리에는 간간히 환경미화원과 노점상들만 보였습니다. 사거리를 지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에 치일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 녀석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시우는 길가로 물러섰습니다. 작은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소매 끝만 바라보며 작은 강아지처럼 헐떡였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육교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죠. 저기를 지나면 거의 다 왔다고. 그는 작은 발걸음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쓰레기통 옆에서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한 중년 여자가 자신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우가 개구멍에서 나오는 것부터 비틀거리며 몇 개의 거리를 지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손에 든 담배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얘야, 엄마 잃어버렸니? 그녀는 몸을 낮추고 아주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밝힌 금리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시우는 뒤로 물러서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임, 혹시 너희 엄마 빨간 옷 입지 않으셨니? 아줌마가 방금 저 골목에서 너랑 아주 닮은 분을 봤는데 널 찾고 계시더라. 그녀는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자,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막 발을 때려던 순간 여자의 바지 자락 밖으로 삐져나온 굵은 노끈이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상자를 묶을 때 쓰는 굵은 밧줄. 평소에 몸에 지니고 다닐 리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순간 TV에서 봤던 유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이를 속인 다음 밧줄과 자루로 데려간다고 했던 이야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손을 더 빨리 뻗었습니다. 겁먹지 마,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 가서 사탕 사줄게. 그녀의 손이 시우의 손목에 닿으려는 순간 시우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Then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뛰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지며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나지막이 욕설을 뱉고는 주머니에서 노끈을 꺼내며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이미 육교를 달려내려가 아침 시장의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집이 작고 동작이 빨랐던 그는 몇 번 몸을 틀자 금세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호떡 가게의 천막 뒤에 숨어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밖에서는 여자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젠장, 재수없게, 더럽게 빠르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작은 얼굴이 새빨갛게 얼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양말 속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옥 놀이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안 잃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미끄럼틀이 있는 공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안개가 공원 위를 맴돌았고 가을 낙엽이 바닥에 가득했습니다.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시우는 길가의 분홍색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익숙한 미끄럼틀을 지나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항상 왼쪽에서 두 번째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병을 죽기 전에 하모니카를 부셨죠. 하지만 지금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익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채 벤치 옆 돌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귀가 새빨갛게 얼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 계신가? 멀리 가셨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길고 아련한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 소리. 시우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저편 회랑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본 적 있는 멜로디, 마치 오래된 독일 영화의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늙은 회화나무 두 그루를 지나자 그가 보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물 빠진 회색면, 외투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허리를 굽혀 바닥에 생수병을 주우며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어서 하얗게 센 턱과 마른 손가락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시우는 거의 달려가 안기다시피 했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깊게 팬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너는 나 기억하니? 저번에 엄마랑 같이 왔었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하모니카 불어줬잖아. 내 귀가 좋다고 했잖아.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얼굴에 서서히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네가 시우구나.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죠. 그는 허둥지둥 양말 속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노인에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우리 엄마가 갇혔어요. 저 사람들이 못 찾게 해요. 할아버지가 이 옥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드릴 테니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말을 할수록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막히는 흐느낌만 남았죠. 이걸로 10분만 시간을 내서 우리 엄마를 구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강진혁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뭉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옥이 드러났습니다. 거칠고 볼품없는 옥이었지만 뒷면에는 전서체로 진혁, 흑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직접 새긴 글자였습니다. 이 옥은 30년 전 그가 딱 3개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지니고 하나는 강씨 가문의 첫 번째 후계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사람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어째서 이 옥이 이 아이의 손에 있는 것일까? 내 이름이 뭐냐? 그는 모래 위를 칼로 긋는 듯한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시우요. 내 어머니는? 서정인이요. 강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이름 30년 전에 한 번 듣고 결코 잊지 못했던 이름. 그는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서정인. 시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올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옥은 주인을 알아본다고. 맞죠? 그럼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강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자리에 앉아 그 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시 열리는 틈을 보는 듯 했습니다. 강진혁의 손가락은 옥놀이개를 감싼 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옥놀이개 뒷면에 진혁 두 글자는 그의 필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문이 혼란스러웠을 때 그는 3개의 신물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었죠. 이것이 3번째 것이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구해준 여인에게 숨겨주었던 것. 그 후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미혼모의 몸으로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죠. 강씨 가문에서는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조차 감히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살 아이 강시우, 서정인이라는 여인의 아들, 20년 동안 사라졌던 신물을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떻게 생기셨니? 시우는 소매로 콧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머리가 길고 까만색이에요. 가끔 묻기도 해요. 얼굴은 하얀데 요즘 말라서 볼이 쏙 들어갔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걸음이 느려요.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오래 걸으면 아프대요. 강진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인도 다리를 다쳤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오랜 부상이 있었죠. 추운 날이면 통증이 심해져 그가 직접 고약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내 어머니 외국어 할 줄 아시니? 그는 떠보듯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통역사였다고 했어요. 시우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다고도 했어요. 됐다. 강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이 멎는 듯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5년 동안 사람을 풀어 온갖 자료를 뒤지고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심지어 당시의 주민등록 변경 기록까지 파헤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겁니다. 그녀가 스스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감춰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사니? 평창동 빌라요. 강진혁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 빌라 단지는 강씨 가문의 셋째, 강태준의 사업구역이었습니다. 그는 강씨 가문에 돌아가지 않은 지 오래였고 후손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성격이 차갑다고는 생각했지만 사람을 5년 동안 집에 가두고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냉혈한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갇혀 계시다고? 시우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실에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강진혁은 놀이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동쪽에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씨 가문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이건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청산이었습니다. 강진혁은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놀이개가 그의 뼈마디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강씨 가문의 힘을 움직이지 않은 지 수십 년, 아무도 그에게 감히 무언가를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옥이 한 아이의 손을 통해 그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외부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강씨 가문의 직통 연락선이었습니다. 수년간 켜지 않아 케이스가 낡아 있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켜지고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13자리의 암호화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지령을 확인하십시오. 암구호. 강진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혁, 3번째 인장.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다급한 키보드 입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에는 실내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곧이어 상대방의 목소리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긴장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아직 살아계셨습니까? 헛소리 집어치워. Now. 강진혁은 아침해를 바라보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15분 내로 평창동 빌라단지 전체를 봉쇄한다. 강성그룹 비선조직, 천둥의 전 인원을 소집해 1구역의 모든 지하실을 수색한다. 현장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제압하고 경찰청장과 시장을 그곳으로 불러라. 그리고 강성그룹 본부에 통보해.
지금 이 시간부로 강태준 명의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중지시킨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라. 이것은 강씨 가문의 옛 주인이 내리는 귀환 명령이라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령은 산과 같다고 말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우는 옆에 서서 작은 얼굴에 긴장감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금 무슨 전화를 했는지는 몰랐지만 공기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하모니카를 부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 속에서, 오래된 시대 속에서, 아무도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과거 속에서 걸어나온 잠든 거인이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이 도시의 권력 구조를 뒤흔든 거인. 강진혁은 휴대폰을 집어넣고 천천히 몸을 낮춰 시우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해라. 버티고 계시라고. 정말 구하러 가실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다. 그는 동쪽 하늘 끝을 바라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씨 가문 전체가 그분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처럼 새벽 안개 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진혁은 일어서서 지팡이를 짚고 멀리서 점점 뜨거워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방금 그 전화 한 통이 강씨 가문 내부의 수십 년 된 위선을 공식적으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가 뒤를 돌아보자 강시우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제 말을 믿으세요? 강진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우는 그를 보지 않고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애 말은 아무도 안 듣는다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겁쟁이에 울보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길을 잘못 알려드렸거나 이옥이 다른 거거나 엄마가 할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도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말하며 코를 훌쩍였지만 눈물은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정말로 구할 수 없어요. 강진혁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팡이가 땅에 닿으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몸을 반쯤 낮추고 손을 들어 시우의 삐뚤어진 털모자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주 가볍지만 느린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짐승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그는 처음으로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시우는 멈칫하며 동그래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믿어요. 그럼 됐다. 강진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네 어머니를 믿는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추리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간단한 한마디가 쇠모처럼 시우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그 순간 도시의 새벽빛이 마침내 안개를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하늘가의 노을이 옥 놀이개에 비쳐 옅고 따뜻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것처럼. 평창동 빌라 3층 안방. 분노에 찬 고함 소리에 샹들리에가 흔들렸습니다. 김 여사, 유 실장, 다 어디 갔어? 애는 어디 갔냐고. 강태준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쇳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잠옷가운만 걸친 채 맨발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단속 똑바로 하라고 했지. 그는 손을 들어 침대 옆 협탁을 그대로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월급 받아 처먹을 자격이 있어? 그 미친 여자가. 위층에서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정희는 지하실에서 그 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메마른 눈으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미친 듯이 주방 의자를 걷어차고 모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CCTV 돌려봐. 그는 관제실로 달려갔습니다. 비서는 옆에서 벌벌 떨며 컴퓨터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영상 전부 다 돌려봐. 당장. 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자신의 인내심을 잘라내듯 타임라인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마침내 그 화면을 찾아냈습니다. 새벽 5시 12분 정원 카메라. 파란색 점퍼를 입은 작은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철조망 옆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느리고 어설펐죠. 아이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태주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내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마우스가 퍽 소리를 내며 화면에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나갔어. 그 빌어먹을 자식이 나갔어. 어떻게 개구멍으로 나갈 생각을 했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 여자야. 그 여자가 가르쳐 준 거냐고. 비서는 겁에 질려 횡설수설했습니다. CCTV 상으로는 서정인 씨와 접촉한 적이 계속 지하실에만 계셨습니다. 강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죠. 그는 갑자기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개구멍. 사흘을 굶고도 개구멍으로 기어나가 목숨을 구하겠다? 좋아, 서정인.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었군.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문 잠가. 당장 개구멍 막아버리고 차고 문은 용접해. 창문이란 창문은 전부 다 잠가. 경호원 한 명도 자리 비우지 마. 핸드폰, 무전기 전부 다 반납시켜. 네. 빌라 전체가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은 폭풍 전야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강태주는 계단 꼭대기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어린 놈이 감히 나가서 헛소리를 짓거렸다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아래층에서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들이 모든 창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개구멍은 철판으로 용접되었죠. 빌라 전체가 마치 봉인된 관처럼 변했습니다. 강태주는 거실 중앙에 서서 지나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습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삭제, 입단속, 가사도우미에게 책임 전가. 그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로 그때 퍽 하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깜빡이더니 빌라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시스템이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거실뿐만 아니라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황급히 무전기를 꺼냈지만 화면은 먹통이었습니다. 무전기도 안 돼. 강태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더 물으려던 순간 갑자기 우르르릉 하는 묵직한 바퀴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질서정연하게 빌라 외부 도로에서부터 정문, 후문, 담벼락 아래까지 빈틈없이 정차했습니다. 뒤이어 수십 개의 정제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화가 땅에 닿는 소리, 통신기가 삑삑거리는 소리,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외침. 1조, 외부 봉쇄. 2조, 담장 해체 후 진입. 3조, 대기. 문 열어. 강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그는 창가로 달려갔지만 밖의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창문이 전부 불투명한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경비, 불 켜, 비상등 켜라고. 하지만 그 순간 빌라 전체는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습니다.
불은 꺼지고 통신은 두절되고 창문은 봉쇄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마침내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서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 누가 온 거야? 비서는 사색이 되어 손을 떨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경호팀에서도 연락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이 빌라에 속하지 않은 우렁찬 명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 목표물 조준 완료, 개방 준비, 대상 인물, 서정인, 실내 좌표 확인.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우리 집 전력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야. 누가 내 방을 도청하고 있어. 그는 미친 듯이 지하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에 달려있던 전자 잠금 장치가 저절로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제어판을 눌러보았지만 화면에는 권한 이전 완료라는 네 글자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여전히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묶여있던 손목에는 자줏빛 밧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탈수로 갈라진 얼굴, 창백한 입술. 위층에서 들려오던 고함과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멈추고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진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극도로 긴장했던 신경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시호가 성공했는지 감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치였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어 머리 위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렌즈는 희미한 빛을 내며 차가운 눈처럼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빛이 꺼졌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등이 소리 없이 꺼졌습니다. 마치 죽은 괴물처럼 서정희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딸깍하는 맑은 기계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묵직한 철문이 침묵 속에서 저절로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차가운 빛이 스며들어 그녀의 갈라진 입술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문 밖의 빛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지난 사흘간 그녀가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밝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온 걸까? 나를 처리하러 온 걸까?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마른 기침을 하며 막 입을 열려던 순간 맑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처럼 침착한 어조였습니다. 서정인 씨,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금색 배지를 단 2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했지만 눈빛에서는 명확한 실행력이 느껴졌습니다. 이 빌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서정인 여사님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와 천천히 몸을 숙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댁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그 순간 서정인의 가슴 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 눈이 시큰거려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니면 이미 죽은 건가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지옥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서정인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앞에 하얀 빛으로 둘러싸인 출구는 마치 5년 만에 열린 환생의 문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례 없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정인입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발이 지하실을 벗어나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 빌라에 들어선 순간 강태준이 위층에서 달려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붉게 상기된 얼굴, 이마에는 핏대가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잠옷 가운 차림새는 마치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야수 같았습니다. 네가 감히 기어나와. 그의 노성은 텅 빈 계단 사이를 울렸습니다. 서정희는 눈을 크게 떴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흘의 어둠, 5년의 고통, 10년의 굴욕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저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마지막 몇 계단을 뛰어내려와 익숙하게 손을 번쩍 들어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퍽! 검은 장갑을 낀 손이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막아섰습니다. 너 뭐야? 강태준은 소리치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손목을 비틀자 우드득 하는 뼈 소리가 났습니다.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팔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악!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강태준 씨.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진혁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강성그룹의 모든 자산 운용 권한을 상실하며 모든 명의의 부동산은 동결됩니다. 개인 신용조사는 즉시 착수되며 불법 감금, 자금 세탁, 자산 은닉,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정식 입건될 예정이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준은 바닥에 못 박힌 들개처럼 잠시 뇌가 정지했습니다. 너 누구야? 감히 날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강씨 가문의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다른 검은 옷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씨 가문의 천둥입니다. 천둥.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준의 동공이 확연히 수축했습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첫 번째 후계자만이 아는 존재. 강씨 가문 내부의 마지막 비밀 권력 시스템. 옛 주인이 직접 관리하며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가문의 부정을 척결할 때만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움직인 거야.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검은 옷 요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와 강태준의 주위를 소리 없이 에워쌌습니다. 그의 발버둥은 이 순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미쳤어. 여자 하나 때문에, 사생아 하나 때문에. 짝, 맑은 손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맞은 것이었습니다. 서정인이 앞으로 걸어나와 높이 쳐든 손으로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이다. 뺨을 맞은 강태준은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 순간 그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죠.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서정인 역시 더 이상 그늘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준은 부은 뺨을 감싼 채 검은 옷에 남자들 사이에서 부서진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은 여전히 저렸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미친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이럴 순 없어. 그는 찻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소리는 녹슨 쇠붙이처럼 갈라졌습니다. 나는 강씨 가문의 직계야. 지분도 있고 상속권도 있어. 누가 감히 날 건드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 쪽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준,
문이 서서히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턱을 넘은 것은 시장 본인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냉정한 표정. 뒤이어 2명의 경찰 고위 간부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검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꼿꼿한 걸음걸이, 희끗희끗한 머리칼, 쇠처럼 단단한 눈빛.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진혁, 강씨 가문의 일대 창업주, 한 손으로 강성그룹이라는 왕조를 일으켰던 인물. 10년 전 은퇴를 선언하고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지금 강태준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담한 눈빛으로 상속권이라 그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게 그런 것이 있다고 했느냐. 강태준은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버티려 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가문의 장남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강씨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강씨 가문을 무너뜨린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너였다. 강진혁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천천히 그의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부로 내 명의의 지분은 동결되고 신분은 박탈되며 상속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너는 더 이상 강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거의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할아버님 마음대로 저를. 강진혁은 그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실패작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가 강씨성을 가졌다고 해서 강씨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강씨 가문의 자원과 이름으로 한 여자를 5년간 감금하고 그 아들을 죽일 뻔했으며 자산을 빼돌리고 검은 세력을 동원했다. 지난 세월 너는 구더기처럼 살아왔다. 이제 내가 너를 강씨 가문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다. 강태준은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던 사람,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만인 앞에서 그의 완전한 실권을 선고하는 사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위해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진혁은 고개를 돌려 서정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말보다도 묵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에 마침내 약간의 온기가 담겼습니다. 서정인 씨, 돌아온 것을 환영하오. 서정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늙었지만 힘있는 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 그 어떤 손보다도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검은 세단 행렬이 강씨 가문의 본가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차바퀴가 청석바닥을 지나며 자잘한 소리를 냈습니다. 산중턱에 자리한 붉은 벽과 검은 기와의 거대한 저택. 존경당, 존징당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현판은 묵직하고 위험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씨 가문의 100년 뿌리이자 권력이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서정인이 시우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빌린 임시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채 마르지 않았으며 얼굴에는 옅은 혈색이 돌았습니다. 시우는 그녀 곁에 바싹 붙어 낡고 더러워진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 긴장된 눈빛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씨 가문 본가문 앞에 섰습니다. 마치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처럼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두 줄로 정렬해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모자에게 쏠렸을 뿐 아무도 다가오거나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시멘트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응접실 쪽에서 은발의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남색의 최고급 비단 한복을 입고 눈가는 처졌지만 표정은 서늘했습니다. 손에는 자단목으로 만든 용머리 지팡이를 쥐고 있었죠. 박노부인, 강진혁의 정실부인. 젊은 시절 그와 함께 전쟁 같은 사업판을 헤쳐나왔고 지금은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 시우에게서 3초간 시선을 떼지 않다가 서서히 서정인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문턱이 언제부터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되었지?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서정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꼿꼿이 선 채 눈에는 두려움도 예의 바른 미소도 없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저와 제 아들입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노부인은 냉소했습니다. 칼날 같은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근본이지?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인가? 사생아 하나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여자 하나가 빈말로 강씨 가문의 재산을 탐하러 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계산이군. 뒤에 서 있던 몇몇 강씨 가문의 반개 친척들도 나지막이 수군거리며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시우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서정이는 그를 힐끗 보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부드럽게 힘을 주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문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지는 사모님께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온 것은 강 회장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셨고 시장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저희를 돌려보내라 하시면 됩니다. 노부인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색도 변했죠. 서정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기는 없었지만 그 어떤 비웃음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온 것은 여러분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후계자가 당신들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노부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입만 살았구나. 그녀는 나지막이 냉소하며 옆에 선 여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의료팀 불러. 피를 뽑아서 확인해야겠다고 하지 않더냐. 똑똑히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고 나오면 제 발로 걸어나갈 생각은 말라고 전해라. 서정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시우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똑똑히 확인시켜드리죠. 강씨 가문 본가의 응접실은 공기마저 진공 상태가 된 듯 했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강씨 가문의 개인 의료팀이 소집되었습니다.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침착한 걸음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검사 장비가 거실로 들어왔고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강 노부인은 가장 상석의 화려한 자개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계단 아래의 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정이는 시우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아들. 그냥 피 조금 뽑는 거야. 안 무서워. 시우는 작은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지만 애써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신속하게 모자와 강씨 가문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조수는 밖에서 빠르게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하인들조차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15분 후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평온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1차 혈액형 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시우 군과 강태준 전무님은 모두 O형으로 직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DNA 대조는 동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단편 서열 일치율은 98.6%입니다. 돌연변이가 없는 한 친자관계 확인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응접실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서정희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시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의 지팡이가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려 창밖에 회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낡은 기억을 실어와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확신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치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비밀 혈족 기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그녀가 직접 관리하며 누가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녀 자신조차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 5살짜리 아이가 사모님, 의사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표정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일단 봉인하고 사본을 세부 만들어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외부에 유출해선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서정인에게 향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아까와 같은 경멸과 부정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정인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시선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혈액검사 후 서정인과 시우는 본가 뒤뜰의 임시 객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돌본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본가 응접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에 열릴 가족회의를 앞두고 강씨 가문의 이름 있는 반계 식구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암암리에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들었어. 혈액형이 일치했대. 의료팀 쪽에서 1차 결과가 나왔다더군. DNA는 아직 확인 중이지만 정말이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냥 내연녀인 줄 알았는데. 강태준이 어떻게 자기 호적에 아이를 올렸을까? 5년 전에 쫓겨났다고 하지 않았어? 만약 정말로 친자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저 아이가 직계 후계자가 되는 거잖아. 직계 후계자. 그 네 글자가 나오자 주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씨 가문은 언제나 규칙이 엄격했고 직계 혈통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특히 장남과 장손의 위치는 미래 권력의 향방을 의미했습니다. 강태준이 이미 제명된 지금 이 아이는 강씨 가문의 제1순위 후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반계 자손보다도 더 강력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해온 건 뭐가 되는 거야? 강태준이 막 실각했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오다니 이건 누가 미리 짜놓은 판 같아. 조용히 해. 사모님께서 아직 저 안에 계셔. 몇몇 중년 친척들이 낮은 목소리로 의논하며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 노부인은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차를 끓이는 동안 화로에 불꽃이 타닥거렸습니다. 그녀가 지팡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녀의 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저 아이의 신분이 확정되면 노부인이 살아있다고 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제1순위 후계자가 될 테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뜨고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장남과 차남 쪽 대표들을 불러라. 할 말이 있다. 해질 무렵 본가 뒤뜰에는 서늘한 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정이는 방에서 시우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지만 아이는
계속 몸을 비틀며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저쪽에는 방이 많아? 서정희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응, 예전에 할아버지랑 회장님께서 일하시던 곳이야.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 시우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등을 돌린 사이 아이는 살짝 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이 장소에 대한 타고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회랑을 지나 청석길을 밟고 두 개의 가짜 산 사이의 좁은 틈을 통과해 마침내 붉은색의 낡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강씨 가문 가주개인 서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 옆에 매립된 터치 패드 하나만 있었죠. 시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손을 뻗어 그것을 눌렀습니다. 삐.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터치패드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동시에 낮은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문을 인식 중입니다. 시우는 깜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내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인식 성공. 강씨 가문 차대 직계, 후손 번호 1, 접근 권한 확인, 개방합니다. 딸깍, 서재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문 뒤에는 오래된 목조 책장과 붉은색 가구들로 가득한 서고가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항온 항습이 유지되고 있었고 중앙에는 청동 향로가, 벽에는 강씨 가문 족보가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홀로그램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지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주, 사주님. 바로 그때 응접실에 있던 노부인이 막 찻잔을 들었을 때 집사 한 명이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열었느냐? 그 아이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시스템이 그 아이를 누군가로 인식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노부인은 쾅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깨져나갔죠. 그리고 그때 시우는 이미 서재 안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낡은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진혁의 젊은 시절, 강태준의 어린 시절, 그리고 흑백 사진 속 끊어진 혈통의 흔적들. 그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여기는 예전에 외할아버지 서재였다고. 그럼 나 여기서 책 좀 봐도 돼요? 작은 시우는 높은 원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죠.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홀로그램 빛이 간간히 변하는 것 외에는 그는 그림이 곁들여진 손자병법 책을 펼쳐 한 장 한 장 진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서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노 부인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서재를 불태울 듯 이글거렸습니다. 당장 거기서 나오지 못해. 그녀는 시우를 가리키며 집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강씨 가문의 주인이 쓰는 서재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여기에 앉아 조상님의 책을 뒤적여. 시우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정희는 뒤따라 막문에 도착했을 때 노부인이 아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즉시 아들 앞을 막아섰죠. 사모님, 언행을 삼가시죠. 네가 피 좀 뽑았다고 기고만장하는구나. 노부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칼날 같은 시선으로 쏘아붙였죠. 강씨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규칙은 네가 어디서 굴러먹던 씨앗 하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다. 이 서재는 회장님께서 직접 지목한 후계자만이 들어올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역죄다. 그걸 방조하는 자도 죄인이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밖에 친척들도 하나둘 몰려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이는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문이 스스로 열렸잖습니까? 내 인연이. 노부인이 막 화를 터뜨리려던 순간 방 안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만들 해라.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강진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머리 지팡이를 짚고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이서재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저 시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작은 아이는 얌전히 앉아 책을 덮고 조용히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방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느냐. 노부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 말이 그게 아니라 이 방은 당신께서 직접 권한을 설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저 강진혁은 문틀에 밝힌 제어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손으로 몇 번 눌렀습니다. 화면에 즉시 데이터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접근 기록, 후손 번호 1, 자동 활성화, 지문 인식, 권한 승인 완료. 네, 눈으로 직접 보거라. 그는 화면을 보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방의 문은 10년간 열리지 않았다. 오직 강씨 가문의 미래 주인만이 열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너였다. 노부인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강진혁은 천천히 서재 중앙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쇠망치처럼 소리 높여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방은 혈통을 알아보는 것이지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다. 이 아이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주인이라는 뜻이다. 강씨 가문 전체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시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진혁은 고개를 숙여 그를 바라보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방이 마음에 들면 자주 오너라. 앞으로는 내 서재다. 노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서정인의 손에 들린 붉은 목함, 그 안의 인장을 불길한 물건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외부인이다. 어찌 감히 강씨 가문의 인장을 손에 쥔단 말이냐. 서정이는 말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상석에 앉아 태연하게 차를 마시는 강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다. 시우의 어머니다. 노부인은 분노에 차 웃었습니다. 시우의 어머니라니 내 손자인 것은 맞겠지. 하지만 저 여자는 강태준이 밖에서 놀다 데리고 온 여자일 뿐이다. 명분도 신분도 없는 여자. 오늘 저 여자에게 강씨 가문의 인장을 맡기면 내일은 족보에라도 올릴 셈이냐. 저 여자는 강씨 가문 사람이 아니다. 어찌 감히 강씨 가문의 아이를 맡는단 말이냐. 강진혁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탁자에서 옅은 회색의 서류 봉투를 꺼내 옆에 선 전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일어나 응접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서류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강씨 가문 핵심 후계자 강시우 군은 아직 나이가 어린 관계로 특별히 서정인 여사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서정인 여사는 강시우 군의 생모로서 지금부터 강씨 가문 핵심 후계자의 보조 후견인 권한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으며 교육, 의료, 재무, 출입국, 대인 관계 결정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본 공고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노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미쳤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정말로 저 여자에게 직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했어. 강진혁은 그녀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물었지. 저 여자가 강씨 가문 사람이냐고. 그는 화내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온한 어조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제 저 여자가 하는 말은 강씨 가문 전체가 들어야 한다. 그걸로 충분한가. 노부인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옆에 반개 친척들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응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부인에게서 시선을 떼고 좌우에 앉은 한때 거만하게 그녀를 비웃던 강씨 가문의 친척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서정인에게 닿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종소리처럼 응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강씨 가문의 안주인은 서정인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이내 더 많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서정인을 무시했던 손님과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안주인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질서에 대한 조용한 고별이었습니다. 서정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옆에 선 시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기억해.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야. 도시 서쪽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 5층 로즈홀 여성과 사상이라는 이름의 VVIP 사교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샴페인과 최고급 요리, 다이아몬드 쇼, 한정판 명품. 배경음악부터 웨이터의 넥타이 매듭까지 모든 것이 상류층의 우아하고 배타적인 질서를 드러내고 있었죠. 서정희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남색 드레스에 화장은 정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이런 자리에 올 생각은 없었지만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강씨 가문의 재무대표 자격으로 당일 금융 세션에 참여해달라는. 발신인은 최유라. 한때 강태준의 사업 파트너였고 지금은 이 사교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자 안내 직원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강태준 씨 전 부인이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정인의 눈빛이 살짝 차가워졌지만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홀 가장 구석 장비 상자와 카메라 레일 옆에 원형 테이블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 윗꽃은 시들었고 주변 다른 테이블은 화려한 조명 아래 값비싼 옷을 입은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향수와 권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목에 찬 신상 시계와 한정판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인이 막자리에 앉아 무대 위 사회자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초대 자격이나 강씨 가문에서의 현재 직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는 그저 가볍게 한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태준 씨의 전 부인 되시겠습니다. 객석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정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조차 들어올리지 않았죠. 중앙 상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거대한 분홍색 다이아몬드 반지를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새로운 연인 최유라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강성그룹 투자 부문 문화 고문이었지만 사실상 공개적인 동거 관계였죠. 아, 정말 정인 언니 보면 마음이 아파.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웃으며 옆자리 귀부인에게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한때는 저 언니도 주인공이었는데 말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아이 내세워서 자리 잡는 것도 힘들겠지. 여자란 게 원래 그런 모성애로 동정표 좀 얻는 거 아니겠어? 주변 기부인들이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분, 예전에 통역사였다면서. 이런 재무적인 건 잘 모를 텐데. 그러게 말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강씨 가문을 대표해서 와? 요즘은 정말 아무나 이런 자리에 앉네. 서정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는 동작은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롱이 홀을 가득 채울 무렵 갑자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사회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홀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소개는 다 끝나셨나요? 아직이라면 제가 직접 하도록 하죠.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누군가는 아예 하던 행동을 멈추고 구경거리를 기다렸습니다. 서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침착하고 분명한 어조였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칼집에서 뽑아낸 날카로운 비수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대를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정인입니다. 강씨 가문 신탁자산의 합법적 재무대리인이자 현재 강성그룹 핵심 자산 리스크 관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담담하게 사회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소개를 빼먹으신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산순위 명단에서는 제가 당신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요. 사회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귀부인석에서 먼저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유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른하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무대리인? 아, 알겠다. 강 회장님 대신 장부 정리해주는 사람? 하긴 연세가 많으시니 대리인이 필요하시겠지. 그녀는 말을 마치고 주변 부인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통역사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 듣자 하니 예전에 통역협회에 있었다던데 펀드 같은 건 만져본 적도 없는 거 아니야? 뒤쪽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누구 개인 통역사였다면서. 독일어 전공해서 영어 몇 마디로 강씨 가문 황금 수저 물었으면 출세한 거지. 재계에서는 학벌이랑 경력을 보는데 저 사람이 S급 펀드를 알기나 할까? 영어 좀 외운다고 1급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겠어? 서정희는 여전히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살짝 틀어 손에 든 우윳빛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밀었습니다. 그것은 펀드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전부 독일어로 되어 있었고 빼곡한 전문 용어와 투자 조항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통역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이 펀드 계약서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숨겨져 있는지 더 잘 볼 수 있죠. 혼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정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서류의 3번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자산 귀속권에 대한 문장은 독일계 펀드가 투자자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숨겨놓은 함정 신호입니다. 그녀는 다시 8번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금융상품 유통권에 대한 설명은 2016년 버전의 법 조항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2024년에 발표된 것인데도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계약서에 정말 서명했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무효 조항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객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귀부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고 계약할 생각이었던 몇몇 투자자들은 이미 조용히 계약서 사본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대에 앉아있던 금발의 중년 남성이 일어나 그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배지를 단 채 무표정하게 서정인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위넨은행 동아시아 담당 대표
클라우스 하트입니다. 저희 계약서에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함정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펀드는 본래 아시아 지역 투자자들의 실제 계약서 독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희 은행은 오직 이분과만 계약하겠습니다. 그 순간 호라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비웃음과 수군거림, 의심과 조롱이 오직 이분과만 계약하겠다는 한마디에 마치 목이 졸린 듯 끊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보였던 독일어 서류는 이 순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정희는 이 자리에서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넨 은행 대표 옆에 서 있던 통역사의 얼굴이 굳어지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클라우스는 손을 저어 그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정인을 바라보며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Sei sein da ist person, die dieses Document wirklich verstanden hat. 당신은 이 문서를 진정으로 이해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서정인은 당황하지 않고 완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Weil ich nicht know, da es on, 제, sondern auch Absicht dahinter. 저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도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홀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 유창하고 막힘없는 발음과 리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본을 외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실시간 대화였습니다. 최유라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며 몇 방울의 와인이 그녀의 드레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주최 측 사회자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어색한 얼굴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서정인 씨께 현장에서 PPT를 번역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요. 그러죠. 서정인은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평온했지만 망설임은 없었죠. 화면이 바뀌자 그녀는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제목은 자산 구조 및 신탁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단락, 본 펀드는 2022년 7월 독일 신탁, 은행 구조 조정 후에 핵심 자산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 번째 단락, 공동 신탁 파산 시 우선 추징 대상은 독일 현지 1급 계좌입니다. 이 점은 한국어 자료에서는 의도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번역은 동시통역 수준으로 빨랐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추고 6번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페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산 귀속권 항목에서 해외 수탁자를 오너시프, 소유권, 이 아닌 홀딩 보유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는 자금 청산 시 해당 자금이 플랫폼에 임시 보관된 상태이며 법적 소유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정희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하면 상대방 명의의 임시 지갑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먼저 도망가고 여러분은 되찾을 권리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이 펀드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고 주최 측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무대 위에 클라우스는 직원에게 마지막 페이지를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정희는 화면을 훑어보고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 왼쪽 하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16년판 독일 사모펀드 감독백서를 인용했는데 이 중 핵심 조항은 2021년에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국내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회색지대 자산 문서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객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수억 원을 투자하려던 몇몇 투자자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자리를 박차고 나갈 기세였습니다. 그때 클라우스가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그는 진심으로 서정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은행은 매 아시아 설명회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조항을 넣어 진정으로 계약을 이해하는 파트너를 식별합니다. 오늘 오직 당신만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사회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수정해 주십시오. 강씨 가문은 앞으로 오직 이분께서만 대표하십니다. 서정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을 뿐 어떤 자만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에서 내려와 처음 배정받았던 구석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석은 홀 전체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후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가 파크원타워 78층 아침 7시 40분 짙은 안개가 자욱한 여의도 마천루들은 마치 하늘에 떠있는 외로운 섬들처럼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통유리창 앞에 서정희는 짙은 회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정장을 입고 목에는 아무런 장신구도 없었죠.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여성 금융 안전 포럼의 사전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독일 장인의 정밀한 기술이 새겨진 채 똑딱거리며 7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얼음처럼 고요했습니다. 문 밖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방문객 명단을 들고 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준 씨가 출소했습니다. 서정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저 나지막이 응하고 답했습니다. 임 비서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정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수은처럼 차갑고 어떤 파문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서를 힐끗 쳐다보며 공기처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신청했죠? 임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일반 방문객입니다. 서정희는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각상처럼 꼿꼿이 선 그녀의 등 뒤로 서울의 금융 심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도시의 숨결이 보였지만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이 빌딩의 지분 이사 중 한 명이라는 건 알고 있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Now, 내가 현재 전국 여성 공익기금의 이사장이라는 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 부회장이라는 것도? 네, 전부 알고 있습니다. 서정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지독히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커다란 의자에 돌아와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나를 만나러 왔다라. 참 재미있군요. 임 비서는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정희는 잠시 침묵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구름 아래에는 온통 그가 과거에 무시했던 내가 있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3년 동안 묵혀두었던 먼지 같은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듯 몇 초 후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늘 그랬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서정희는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 일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책상을 2번 두드렸습니다. 1층 방문객 입구 쪽 CCTV 연결하세요. 비서는 즉시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78층 회의실 한쪽 벽이 서서히 회전하며 거대한 고화질 실시간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 강태준은 로비 중앙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재계의 샛별이라 불리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늙고 지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 깊게
펜 다크서클. 눈에는 과거의 총명함과 날카로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바지 따는 땅에 끌렸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낡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절단되었고 왼쪽 무릎은 내려앉아 뼈가 변형된 채였습니다. 임 비서는 목소리를 낮춰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이송 도중 탈옥을 시도하다 실패해서 특수교도관에게 총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후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태준은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빌딩의 회전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방문 기록부를,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시우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정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을 씹어 초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 이미 잊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평온했지만 모든 음절에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임 비서는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지하실에서 울며 애원하던 여자. 이제는 수백 미터 상공에서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내려다보는 여자. 이 장면 자체가 마치 운명의 역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답변을 보낼까요? 임 비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서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서류 하나 출력해서 전해주십시오. 어떤 서류 말씀이십니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준비해둔 서류 더미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 장을 골라냈죠. 3년 전 법원에서 그에게 양육 포기와 친권 박탈을 선고했던 판결문. 아래에 내 서명과 시우의 손도장이 찍혀 있는 것. 이제 그에게 도장 찍은 사본을 한 부 돌려주는 것도 시작과 끝을 맺는 의미가 있겠군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비서는 돌아서려다 그녀의 말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문장 하나 추가해서 보내세요. 어떤 문장입니까? 서정희는 화면 속 비참하기 짝이 없는 남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당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아이는 새로 전학 간 학교의 가족관계란에 아버지 칸을 비워두었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화면을 보지 않았죠. 우리는 단 한 번도 당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